여러분 지금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는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20억, 30억, 40억 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 한 채 오래 들고 살면 괜찮다라고 믿고 버텨온 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멘붕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처럼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평범하게 한 채 보유하고 오래 거주해온 분들은 지금 밤잠 설치는 중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크게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손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실거주 1주택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진짜 이유부터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집 한 채 가진 가족이나 지인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흐름 모르면 진짜 손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소득세처럼 집값 구간을 나눠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건데요. 이 한마디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라면 주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값이 높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방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집값 상승은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30년 전에 5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이 됐다고 해서 실제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산 가격이 오른 것과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세금은 마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경우 부담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체감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공시가격과 세부담이 함께 오르면서 보유세가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원 단위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소득이 일정한 가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입니다. 현실화율을 동결했다는 표현만 들으면 세금이 더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화율은 어디까지나 시세 대비 과세의 기준 비율입니다. 비율이 그대로여도 시세 자체가 오르면 과세 표준이 함께 올라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눈금은 그대로 둔 채 물을 계속 부어 수위를 높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정부는 현실화율은 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그대로 작동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가 주택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정책 방향에 따라 실제 세부담 체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9%에서 1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승폭이 다시 커진 건 사실이지만 연도별 통계와 비교하면 지역 지표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구서초 구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구간들이 있었고 일부 시기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공시가격도 뒤따라 조정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동결됐다는 말만 듣고 세부담이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 체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죠. 그동안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중요한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인데
장기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제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 역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손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쉽게 말해 오랫동안 한 집에서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계산됐더라도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제도가 축소되거나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집을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른바 매물 잠김입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부담돼 버티게 되고 그 결과 매물이 줄어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매물은 오히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금 정책이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거래량은 과거 활황기보다 줄어든 반면 가격 지표는 일정 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구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금 정책과 공급, 금리, 수요 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1주택자까지 과세 형평성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자산 규모가 더 클 수 있는데 단순히 주택수만으로 세부담을 판단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총 자산 가치보다 서울고가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더 클 수 있으니 이제는 채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보자는 논리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구조가 형성된 배경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보유자들이 여러 주택을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핵심 지역 한 채만 남기는 선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이 다주택 보유에 불리하게 설계되다 보니 자산을 압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래부터 한 채만 보유하고 장기간 거주해온 실거주자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묶일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0년 전 비교적 낮은 가격의 집을 사서 계속 거주해왔을 뿐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과 실제 소득 현금 흐름 사이의 괴리를 세금제도 안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특히 서울 핵심 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의 제약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 가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같은 제도들은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들이 오랜 기간 논의는 이어졌지만 실제 사업 진행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이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새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압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율을 들어보면 특정 지역에 인기 있는 상품이 한정 수량만 풀리고 수요자는 계속 늘어난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겹칩니다.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자금이 갈 곳을 찾는 현상이 강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이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자산, 특히 서울 핵심 입지의 주택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강변 신축 아파트 같은 상징적인 단지들은 희소성과 입지 프리미엄이 결합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과거 장기 추세를 보면 단기 조정은 있었어도 긴 흐름에서는 가격이 우상향해 왔다는 인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공급은 제약을 받는 가운데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누적돼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개인이 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실거주해온 1주택자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해 갑자기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졌다는 차원을 넘어 공급 정책, 금융 환경, 세제 설계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방향의 정책 논의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배경이 자주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재정 여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예년보다 녹록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법인세 양도세 등 일부 세목에서 정부 예상에 못 미치는 세입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과세 기반이 명확하고 자산 파악이 쉬운 부동산 관련 세원이 재정 측면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달리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 대상과 규모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에서 세금 징수의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사회적 측면입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형평성이라는 명분과 연결되기 쉬워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제한적인 반면 무주택자나 중저가 주택 보유 가구는 훨씬 많기 때문에 정책 메시지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얻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세 부담이 결국 임대료나 전세금 인상 등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론되는 건 금융 안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그중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돼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금융권 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키기보다는 완만하게 관리하려는 접근이 나타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격히 떨어뜨리기보다는 시장 안정과 재정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보유세 등 세제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 특히 장기간 거주해온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제 일정 변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특정 시점을 전후에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곤 합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와 세율 구조는 법 개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매수 타이밍에 따라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1주택자라면 시장 매물 흐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가격 발표 시점입니다. 매년 봄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나 민간 사이트의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보유세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예상 보유세가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금융상품을 활용한 종합소득 관리, 혹은 주택 규모를 줄여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증여는 증여세 부담과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소득 조정 전략 역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는 정권과 정책 기조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 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규제가 강화됐고 또 어떤 시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시장 분위기뿐 아니라 중장기 정책 흐름을 함께 보면서 보유, 매도, 갈아타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기에는 세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내 소득 구조, 보유 자산, 가족 계획, 거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숫자를 놓고 냉정하게 계산해 본 뒤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 일정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자나 자산 의사결정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현재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 논의는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는 점입니다. 정책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공식 확정 사안이라기보다는 원론적 검토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민감한 세금 정책이 실제 입법까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유권자 체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의의 방향성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 여건, 자산 양극화 이슈, 과세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는 한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 변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섭다고 서둘러 매도에 나섰다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절세 효과보다 매매 손실이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패닉셀링은 자산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책 뉴스에 휘둘리기보다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몇 년이나 더 거주할 계획인지, 현재 소득으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 매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생각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선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좋다 나쁘다 같은 구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재무 구조에 맞는 선택입니다. 세금과 정책은 계속 변하는 변수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나만의 원칙이 있으면 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한 걸음씩 탄탄하게 준비해봅시다. 감사합니다.